안녕하세요. 신물 교수입니다. 헷갈리는 회계 이슈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 복합계약, 복합금융상품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네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래요. 전환사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환사채는 아시다시피 일반 사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전환권이 함께 붙어 있는 이런 복합상품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느냐, 금융부채로 분류하느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환권이 어찌해서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어떻게 하면 금융부채로 분류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환권의 분리 여부부터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분리한 후에 분리한 전환권이 부채냐 자본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차원인데요. 전환사채는 주계약이 사채이고요. 내재 파생 상품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환권.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다만 복합금융 상품은 뭐냐면은 사채의 이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가 되면 부채 자본이기 때문에 그걸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환사채라는 것이 전환권이 붙어 있는 것인데요. 내재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주계약의 이자 원금의 현금 흐름을 바꾸는 특성이 있어야 내재 파생 상품인데 과연 전환권이 내재 파생 상품의 특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채에서 계약한 이자나 원금의 지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자 원금의 현금 흐름 특성을 바꾸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은 오케이 내재 파생 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요 내재 파생 상품 주계약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얘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볼 거냐 분리해서 볼 거냐가 중요했잖아요. 자, 전환권을 금융부채 자본으로 분류하기 전에 전환권하고 요 사채 주계약을 따로따로 떼어 놓을 거냐 하나로 합칠 거냐 즉 분리 여부를 먼저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권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 분리 여부 판단에 따른 기준을 이야기한 적이 있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리하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핵심이에요. 즉 주계약하고 내재 파생 상품의 경제적 특성 위험이 서로 밀접해. 그러면 못 떼어내겠지. 밀접하지 않아야만 분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로 가보자고요. 자, 사채가 주계약이고요. 전환권이 내재 파생 상품인데 둘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사채라는 것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그 사채의 가치가 바뀌게 되잖아요. 물론 회계 처리할 때는 아모타이즈드 코스트 상각호 원가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분명히 부채의 시가는 바뀝니다. 반면에 이 전환권이라는 것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주가 변동에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발행회사 주가가 오르면 전환권의 가치도 오르겠죠. 물론 발행기업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권의 가치도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사채는 시장이자율, 전환권은 주가 변동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사채하고 전환권의 경제적 특성 위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환권하고 사채를 분리합니다. 그럼 이 분리한 전환권은 의미가 뭐냐?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 인도하는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씩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기 지분 상품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그 회사, 본인 회사의 지분 상품, 즉 주식으로 결제하고 인도하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파생 상품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부채냐 자본이냐를 분류를 할 때 부채라는 것이 현금 등 어떤 금융자산을 남한테 반드시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냐? 부채겠죠. 그러나 자기 지분 상품으로 인도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특정 특성을 갖고 있으면 얘도 부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걸 연계를 해보는데요. 자, 분리한 전환권은 자본이냐 금융부채이냐 우리가 다룰 이번에 주제인데요. 먼저 전환권은 크게 두 가지 전환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확정 수량 전환 조건이고요. 실무에서는 fixed for fixed arrangement, 그냥 줄여서 fixed for fixed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 1,000원당 회사의 보통주 한 주로 전환 이런 식으로. 반면에 변동수량 전환 조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리픽싱인데요. 1,000원에 한 주가 아니라 그때 가봐서
전환되는 시점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주보다는 더 우호적으로 뭐 1.1주, 1.2주 이렇게 바뀌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확정 수량 전환 조건으로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외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환사채를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자마자 주식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보통 석 달 뒤 또는 뭐 6개월 뒤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 몇 달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좀 의문이야. 그러면은 선뜻 사기가 망설여질 거 아닙니까? 괜히 샀는데 주가가 스물스물 내려가. 따라서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때 돈 주고 시장에서 사면 되지 굳이 전환사채를 살 이유가 없다면은 전환사채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좀 사도록 유인을 하는, 꼬셔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동수량 전환 조건입니다. 지금 픽스를 시키지 않고요. 요 전환 청구하는 요 시점에 가서 주가가 지금보다 기준 주가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더 주겠다. 뭐 1.1주, 1.2주, 1.3주 이런 식으로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는 전환권은 전부 다 리픽싱 조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확정 수량 조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외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급회계 때 전환사채를 배웁니다만은 이 전환권이 모두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회계 처리만 봤었죠. 실무에서는 다 리픽싱입니다. 부채로 분류가 되는. 왜 부채일까?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하고는. 그러면 자, 불리한 전환권, 자본 금융 부채를 구분을 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 부채라면은 현금 등 금융 자산을 반드시 이전해 줘야 될 이전할 의무, 당연히 금융 부채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는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해야 되는 이것도 금융 부채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자, 자본 청구권자, 부채 청구권자로 나누어서 자녀 지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32호 금융상품 기준서가 따로 또 있는데요. 부채자본 분류와 관련된 여기 문단 10과 16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녀 지분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데요. 자녀 지분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자본. 회사에 대한 자본 청구권자가 있고요. 부채 청구권자가 있겠습니다. 즉 회사의 주식을 산 자, 회사의 돈을 빌려준 자인데요.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이 돼. 즉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채가 높아지면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본 청구권자의 보유 지분, 즉 자녀 지분의 가치도 내려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이 청산을 할 때 부채 청구권자보다 자녀 재산을 후순위로 분배를 받으니까 궁극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따라서 자본 청구권자의 특징은 자녀 지분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즉 독박 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부채 청구권자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은 웬만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죠. 당초 계약에 따라서 이자하고 원금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벼랑간에 다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내가 받을 이자와 원금이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자본 청구권자는 순자산 가치가 바로 주가로 표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유 지분의 가치가 하락이 되죠.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업을 청산할 때 선순위로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자본 청구권자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채 청구권자의 특징이에요. 자녀 지분 위험을 부담하면 자본 청구권자의 특징이고요. 이와 같이 자녀 지분 위험의 부담 여부를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확정수량, 변동수량 전환 조건하고 연계해 보겠습니다. 확정수량 전환 조건의 전환권은요, 기업 가치가 내려가. 그래도 처음부터 수량이 확정이 되어 있어. 10주, 100주 이렇게 딱 전환되는 수량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하락했는데 전환되는 수량이 픽스되어 있으면은 전환해 봐야 내가 받은 주식의 가치는 내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 지분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위험을 부담하는 건 뭐라요? 자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하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권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부채와 자본의 합성된 이런 복합계약을 복합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무에서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변동수량 전환 조건의 전환권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전환되는 수량이 증가 조정되도록 사전에 계약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10,000원당 한 주가 아니라 1.1주, 1.2주 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 지분 위험을 부담하지 않죠. 채권자하고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전환권을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금융 부채로 분류합니다. 전환사채는 결국 주계약 사채하고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 이게 바로 파생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부채가 되고요. 부채하고 부채, 즉 주계약과 파생, 내재 파생상품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합계약에 해당이 되는 금융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의 후속 측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실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환사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사채하고 파생상품 부채인 전환권으로 구성이 되어 이럴 때 얘는 분리가 되어 있었죠. 사채는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삼각후 원가로 후속 측정합니다.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 인식하고요. 계속 액면금액에 수렴시켜 나가겠죠. 문제는 요 파생상품 부채로 구분이 되는 전환권입니다.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지정으로 되지 않는 한 공정가치 측정 단기손익 인식 항목입니다. Fair Value PL 금융부채로 후속 측정해요. 그래서 평가손익이 단기손익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전환사채 발행기업이 잘 나가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단기순이익도 꽤 높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적 호조. 그러면은 주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전환권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잖아요. 전환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파생 상품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전환권이.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에 파생 상품 부채를 왕창 대변으로 증가시키죠. 그럼 차변이 뭐겠어요? 부채가 증가하니까 엄청난 파생 상품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결국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해서 영업 외 손익에서 파생 상품의 거액의 손실을 인식하니까 어떤 회사들은 적자 전환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많은 리픽싱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는 멀쩡한데 지금 적자 전환으로 혹은 뭐 영업이익은 높은데 영업의 비용 즉 파생상품 손실이 거액이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OCI로 바꿔달라 뭐 이런 식의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OCI로 가기는 어렵고 그냥 PL로 가는데 2022년에 IASB가 허용을 했습니다. 기준서 1001호의 일부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 전환권의 평가 손익은 그대로 PL이지만 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이것이 회사의 궁극적인 캐시 아웃플로우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부채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파생상품 손실도 결국은 주식 전환할 때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임시적인 어떤 부채 증가 내지는 파생상품 손실의 발생이다. 그런 내용들을 주석을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주석을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이슈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air Value PL 금융부채로 분류가 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거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캐시가 나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한 사람이 주석 내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이걸 손익계산서에 손실을 인식을 하든 주석에 그 내용을 공시하든 일단 손실이고 부채가 엄청나니까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네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한 전환권, 실무에서 보는 전환권은 거의 다 금융부채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가 되고 회사가 잘 나가면 오히려 거액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된다. 한번 이런 내용들을 검색창에다가 집어넣으면 언론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배우셨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